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의료기기에서 매우 중요하게 다뤄져야 될 부분 중에 하나인 사용 적합성 공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료기기는 실제로 사용 환경이 우리 환자들을 대상으로 또 병원의 의사나 또는 간호사 그리고 가정에 우리 일반인들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기기들도 있기 때문에 이제 사용이 잘못됐을 때 위해가 상당히 크게 끼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 사용 적합성 공학이라고 하는 그런 과정들이 의료기기 설계 개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오늘은 왜 우리 사용 적합성이 필요한지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사용 적합성 공학에서 요구하고 있는 요구 사항들이 어떤 요구 사항들이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얼굴을 보고 이렇게 강의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 코로나19로 인해요 이렇게 인터넷 강의로 진행하게 되어 좀 매우 유감입니다만 우리 짧은 시간이지만 이런 사용 적합성 공학에 대한 공부를 통해서 많은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왜 유저빌리티, 사용 적합성이냐라는 내용을 가지고 한번 잠깐 말씀을 드리면 실제로 사용 환경이 의료기기 사용 환경이 매우 복잡하고 또 매우 까다로운 그런 환경에서 사용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지금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송화중환자실 같은 경우에는 좁은 공간에 의료기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런 간호사가 의료기기를 다룰 때에 조금만 잘못 다룬다고 한다면 우리 소아중환자에게 크나큰 위해를 가할 수 있음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죠. 두 번째 이제 응급실의 상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응급실을 보면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참 피가 흥건하게 이렇게 묻어 있는 그런 응급실도 있고 또 이렇게 의료진들이 참 다소 어떤 환자를 놓고 치료하는 과정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응급실에서도 마찬가지로 여기를 잘못 사용했을 때 응급 환자에게 주는 위해는 매우 크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보면 수술실 상황도 그렇게 다르지 않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우리 옆에 그 초음파 진단기가 보이고 그리고 여러 무영등이 보이고 또 테이블이 보이고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환자 감시 장치들 이런 것들이 참 많이 보이는데 이런 것들이 마찬가지로 잘못 사용되어질 때에 또 사용 오류가 일어날 때에 환자에게 주는 위해 요소는 상당히 크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후속실입니다. 신장의 그런 사실 기능이 발휘되지 못함으로 인하여 피가 제대로 원활하게 공급되지 못하는 환자를 위해서 투석을 할 텐데 이 투석기도 마찬가지로 잘못 다뤄지게 되면 상당히 큰 위해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정용 의료기기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거실의 환경입니다. 그 아이들이 뛰어놀고 장난감들이 이렇게 많이 놓여 있고 그리고 또 우측에 보면은 이렇게 좀 어지러운 상황에서 이 가정용 의료기기들이 쓰여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들을 위한 체온계라든가 그다음에 그 뭐 혈압계라든가 그다음에 혈당 측정기라든가 가정에서 쓸 수 있는 여러 가지 의료기기들이 많이 있을 텐데요. 이런 의료기기들은 이런 환경에서 쓰여진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앰뷸런스 환경입니다. 앰뷸런스는 뭐 좁은 공간에 환자를 빨리 운송해야 되는 그런 그리고 또 긴급하게 후송돼야 되는 그런 상황에 이제 놓여 있는 환자들을 운송하게 하겠죠.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보시면 여러 가지 의료기기들이 놓여 지고 있음을 이렇게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의료기기가 잘못 사용되어진다든가 또 사용 오류가 발생했을 때 환자에게 주는 위해는 매우 크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이런 어떤 그 사용 환경 측면도 고려가 돼야 되겠고요. 그리고 또 이런 여러 가지 사용 요인들, 우리가 그 사회적 요인들도 좀 고려가 돼야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뭐 공식적인 그런 어떤 통계 자료는 아닙니다만 사용 오류에 의한 의료 사고가 전체 의료 사고의 약 40%를 차지한다라고 하는 비공식적인 통계가 있습니다. 어, 10건의 의료 사고에서 사용 오류로 인해서 발생하는 사건은 약 4건 정도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많이 접하는 의료 사고 중에 거의 40%는 사용의 미스, 사용 오류에 의해서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상당히 좀 그 시사하는 바가 크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또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을 하고 있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제 그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또 의료기기들도 이제 옛날에는 단순하게 치료 또는 진단의 의료기기보다는 지금은 예방적인 차원에서 의료기기들이 가정에서나 개인용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잘못 사용되어질 때 환자에게 주어지는 또는 일반인한테 이제 그 많은 위험들이 내포될 수 있음을 우리가 어, 간과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이제 복합 의료기기의 공급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하나의 그 기능의 그런 의료기기가 아니라 여러 개의 의료기기들이 복합적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그런 의료기기들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병원용 의료기기 중에서는 가장 대표적인 게 환자감시장치죠. 환자감시장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ECG 기능이라든가 혈압계 기능, 그다음에 그 SpO2 기능, 그리고 체온계 뭐 이런 여러 가지 기능들이 복합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의료기기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요. 또 가정에서 사용하는 의료기기들도 요즘엔 또 약간 여러 가지 그 기능들을 묶어서 복합 의료기기들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 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연결, 초지능 의료기기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는 거죠. 물론 4차 산업혁명의 결과물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4차 산업혁명을 그냥 두 가지의 아주 중요한 단어로 연결한다면 초연결, 초지능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 저 IoT라든가 이런 것들이 결국 초연결 시대를 좀 앞당기고 있는 상황에 놓여 있고요. 그리고 인공지능 이런 것들이 지능 의료기기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저희들이 이제 컨설팅 하면서 보면 많은 소프트웨어 제품들은 이제는 AI가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사실 좀 떨어진 제품으로 인식될 정도로 지금은 AI 의료기기들이 참 많이 등장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AI 의료기기라든가 또는 초연결 의료기기 이런 것들은 어, 실제로 뭐 소프트웨어라든가 이런 쪽에 익숙치 못한 사람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용 오류의 가능성을 매우 높이는 그러한 아, 그 기기들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다음에 의료기 기술 발전, 그리고 또 가정용 의료기 빠른 이런 것들이 실제로 우리 유저빌리티가 정말로 예, 급하게 참 필요로 하는 그런 요인들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에는 스탠다드. 그러면 유저빌리티 엔지니어링이라는 것이 왜 필요한지
사용 적합성이라는 것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지금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이번에는 그러면 유저빌리티에서 요구하고 있는 그 규격인 어떤 규격이고 그 규격의 내용들은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전자의료기기에 있어서의 유저빌리티 규격의 대표적인 규격은 이제 우리 제목에서 보듯이 IEC 62366이라고 하는 규격이 있습니다. IEC 62366이라고 하는 규격에서 우리 유저빌리티 엔지니어링에 대한 요구를 상세한 요구를 담고 있는데요. 그 IEC 62366의 규격의 요구사항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2366의 범위입니다. 62366이라고 하는 규격, 유저빌리티 엔지니어링 프로세스의 규격의 목적은 합리적인 사용 적합성을 달성하는 거다. 두 번째가 사용자 에러와 사용 관련 위험을 최소화하는 것. 자, 이렇게 목적을 두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 적합성을 하고자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결국 유저 에러를 최소화하고 또 관련 위험을 최소화하는 것이 이 규격의 목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사용 에러, 사용하면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에러 요인들을 제거함으로 인해서 실제로 관련 위험을 최소화하는 것이 이 범위, 이 목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으면 결국 사용자 에러와 관련 위험을 최소화하는 그런 부분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사용자 에러를 줄이면 결국 관련 위험을 최소화하는 것이고 사용자 에러가 높아지면 그만큼 관련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요인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는 그런 요인들이라고 목적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법입니다. 사용 적합자는 의료기기 안전성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국제표준에서는 제조자에게 사용 적합성을 분석, 구체화, 설계, 증명, 검증하는 프로세스를 명시하도록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 62366의 범위를 보면 결국 이거는 의료기기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의료기기의 안전성과 관련되어서 실제로 이 제조자에게 사용 적합성을 분석하거나 구체화하거나 또 설계하는 과정 그리고 그것을 입증하고 검증하는 여러 가지 프로세스를 이 62366 규격에서는 명시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은 이제 뒤에 가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자, IC 62366의 이제 그 규격의 4장에 보면 원칙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4장의 원칙, 62366의 원칙에는 세 가지 원칙을 제시를 해주고 있겠죠. 일반적인 요구사항, 그리고 사용적합성 엔지니어링 파일, 사용적합성 엔지니어링 노력의 단계 조정 이렇게 세 가지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요구사항에는 또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사용적합성 엔지니어링 프로세스, 그리고 잔여 위험, 안전성에 대한 정보 이렇게 세 가지로 얘기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하나하나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적합성 엔지니어링 프로세스 4.1.1에서 얘기하고 있는 사용적합성 엔지니어링 프로세스. 그래서 일반적인 요구사항의 첫 번째입니다. 제조자는 환자나 사용자라든지 그 밖의 사용적합성과 관련이 있는 사람에게 안전성을 제공할 수 있도록 사용적합성 엔지니어링 프로세스를 마련하고 문서로 정리하며 유지보수를 해야 한다. 이런 요구사항을 다시 말씀드리면 이 요구사항은 의료기기를 설계 개발할 때 사용적합성 엔지니어링 프로세스를 따라야 되고 이 엔지니어링 프로세스를 따르고 있음을 어떤 문서를 통해서 입증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사용적합성 엔지니어링 프로세스는 사실은 그 운송 이후, 즉 사용자가 사용하는 과정에서의 그런 프로세스를 담고 있다. 그러니까 사용자의 그 사용 오류를 최소화하고 위협을 최소화하기 위한 그러한 프로세스라고
그렇기 때문에 생산이라든가 이런 과정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용적합성 엔지니어링 프로세스는 운송, 보관, 설치, 운영, 유지, 수리, 폐기까지를 주로 담겨지게 되는데, 물론 그 외에도 혹시 그런 사용자에게 주어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위험 요소들이 있다면 그런 위험 요소들은 다뤄야 되겠죠. 그래서 앞에서 얘기했던 그런 부분에 꼭 한정하지는 않지만 일반적으로는 운송, 보관, 설치, 운영, 유지, 수리, 폐기에 이르는 과정을 주로 다루게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자녀 위험입니다. 기술된 사용적합성 엔지니어링 프로세스가 운영되고 사용적합성 유해성 확인 계획의 수용 기준이 충족되었으면 ISO 14971의 목적을 위해 의료기의 사용적합성과 연관된 잔여 위험은 그것에 반하여 객관적 증거가 없는 한 수용될 수 있다고 하다. 이 얘기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적합성 엔지니어링 프로세스를 따르고 거기에 따른 모든 과정들이 실제로 이행이 됐다면 그게 연관된 잔여 위험은 모두가 대부분 이제 허용 수준에 있다라고 가정을 한다라는 거죠. 근데 그것이 객관적 증거가 실제로 연관된 잔여 위험이 수용될 수 없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가 없는 한 수용될 수 있다라고 가정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냥 우리 유저빌리티 엔지니어링 프로세스를 모두 다 우리가 이행을 했다면 그거는 잔여 위험은 다 수용되는 것으로 가정을 하고 있다라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요구사항 두 번째, 안전성에 대한 정보. 세 번째는요. 안전성에 대한 정보예요. 안전성 정보가 위험 통제 수단으로 활용되면 제조자는 그 정보를 사용적합성 엔지니어링 프로세스에 반영시켜야 됩니다. 자, 요 얘기는 혹시 여러분들이 그 위험 관리를 배우셨죠? 그 위험 관리에 보면 위험 관리에서 6.2항의 위험 통제 수단을 배우셨을 겁니다. 위험 통제 수단은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는 인히어런트 디자인, 즉 설계 자체로서 위험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거. 두 번째는 프로텍티브 메저, 보호 수단이죠. 그리고 세 번째가 정보, 즉 인포메이션입니다. 그 정보를 통해서 안전성의 즉 위험을 통제시킬 수가 있는데 만약에 앞서 얘기했던 설계 자체로 위험을 통제하든가 아니면 두 번째로 프로텍티브 메저, 보호수단으로 위험 통제를 할 수가 없다면 세 번째, 즉 안전성 정보를 통해서 위험 통제 수단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정보를 통해서 위험 통제 수단으로 만약에 활용이 됐다면 그 정보는 사용 적합성 엔지니어링 프로세스에 반영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죠. 근데 그 사용 적합성 엔지니어 프로세스에 반영시키는 방법은 예를 들어서 두 가지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만 부속 서류의 경고 또는 사용 제한, 두 번째 마킹이죠. 자, 여기서 얘기하는 안전성 정보라고 하는 것은 인포메이션이라는 것은 라벨링을 통해서 정보를 제공을 하는 것을 뜻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 라벨링을 통해서 정보를 제공을 할 때 그 라벨링은 대부분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정보를 제공을 하게 됩니다. 부속 서류. 자, 여기서 얘기하는 부속 서류라는 것은 사용 설명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용 설명서에 보면 경고라든가 사용 제한 이런 것들이 명시를 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가 마킹입니다. 그 마킹을 통해서 즉 여기서 얘기하는 마킹은 주로 라벨의 표시를 통해서 알려줘야 되겠죠. 그래서 의료기기에 있어서의 사실 정보, 즉 라벨이라든가 아니면 박스 라벨, 우리 그 제품에 보면 뒤에 보면 백라벨이 있죠. 백라벨, 박스 라벨, 그리고 사용 설명서 이런 것들은
의료기기에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제품과는 달리 의료기기에 있어서의 정보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결국 위험 통제 수단으로 그 안전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면 이런 매뉴얼이라든가 이 라벨을 통해서 상세하게 그 어, 어떤 경고라든가 사용 제한을 상세하게 명시를 하셔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일반 사항에서 사용적합성 엔지니어링 파일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사용적합성 엔지니어링 프로세스에 대한 결과는 사용적합성 엔지니어링 파일의 기록으로 남기셔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즉, 사용적합성 엔지니어링 프로세스를 제대로 밟았다면 사용적합성 엔지니어링 프로세스에 대한 단계별 그 어떤 기록이나 문서들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사용적합성 엔지니어링 프로세스에 대한 모든 결과 기록들은 사용적합성 엔지니어링 파일에 파일링 하셔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꼭 사용적합성 엔지니어링 파일이라는 것을 별도로 만들어서 가지고 가실 필요는 없고요. 뒤에 보시면 example 1, 2처럼 설계 파일이나 아니면 위험관리 파일에 담아도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겠죠. 그래서 설계 파일은 일반적으로 그 의료기기 제조자가 설계할 때에 필수적으로 갖춰야 되는 파일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요. 위험관리 파일도 마찬가지로 위험관리 프로세스를 단계별로 어떤 기록물을 남겨야 되는데 거기에 그 기록물을 남기는 그 파일을 위험관리 파일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사용적합성 엔지니어링 파일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기록해도 되고 제조자의 설계 파일에 기록해도 되고 위험관리 파일에 기록해도 된다. 이렇게 조금 더 그 플렉서블하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적합성 엔지니어링 파일은 위험관리 파일의 일부일 때가 많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사용과 적합성도 위험관리의 일부로서 참 많이 진행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실 위험관리 파일의 일부인 경우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음에 사용적합성 엔지니어링 노력의 단계 조정입니다. 사용적합성 엔지니어링 노력의 단계 조정은 실제로 사용적합성 엔지니어링은 의료기기 그 의도된 사용자 그리고 그 의도된 사용의 성격에 따라 형태와 범위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기기 설계 수정인 경우에는 위험 분석 결과로 결정되는 수정의 유의성에 바탕을 두고 사용적합성 엔지니어링 프로세스의 단계를 높이거나 낮출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자, 요 얘기는 결국 실제로 사용 적합성 엔지니어링이 얼마만큼 중요하냐에 따라서 얼마만큼 더 노력을 해야 되는지를 실제로 언급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아주 복잡한 의료기기일수록 우리가 노력의 단계가 더 많이 필요할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사용의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간단하고 편한 그런 장비들은 그런 노력의 단계를 조금 낮춰도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이제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겠죠. 하나는 실제로 위험이 적은 의료기기 그리고 사용이 편한 의료기기의 경우는 노력의 단계를 조금 더 낮춰도 되는 거고 또 실제로 사용이 상당히 복잡하고 또 위험이 높은 그런 기기인 경우에는 사용 적합 엔지니어링 노력을 조금 더 기울여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사용 적합성 엔지니어링 프로세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용 적합성 엔지니어링 프로세스는 이러한 이터레이티브 사이클을 거치게 됩니다. 이터레이티브 사이클이라는 것은 반복 사이클이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유저 리서치를 통해서 디자인이 이루어질 거고 컨셉추얼 디자인, 이제 그 개념 설계가 이루어지고 그 개념 설계로부터 실제로 개념 설계된 결과물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그, 리퀘어먼트와 그러니까 좀 요구 사항과 그런 어떤 특성들을 반영한 이제 설계 개발이 이루어질 거고요. 그리고 그거에 따른 설계 개발을 통해서 얻어진 결과가 이제 실제로 상세 설계에 대한 스펙이죠. 상세 설계와 그리고 이런 상세 설계를 통해서 얻어진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검증과 밸리데이션, 즉 사실 의료기기에 있어서는 이제 밸리데이션이라는 용어를 많이 접하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베리피케이션과 밸리데이션은 물론 이제 우리 사전적 의미로 봤을 때는 이제 좀 설계 검증이냐 설계 유효성 확인이냐라는 것은 이제 조금 여러분들이 더 공부를 통해서 그 의미를 파악을 해야 되겠지만 검증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이 유저빌리티 엔지니어링 측면에서 봤을 때 검증이라는 것은 검증이라는 거 유효성 확인이라는 것은 이 뒤에 가서 5.8, 5.9항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베리피케이션, 밸리데이션을 통해서 실제로 설계 검증이 이루어지고 그거에 대한 이밸류에이션이 이루어지고 그것이 이제 고객에게 제공이 된 이후에 실제로 사용한 이후에 우리 포스트 마켓 서베일런스를 통해서 또 우리 그 시판된 그런 기기에 있어서의 문제점들을 다 어, 어느 정도 수집해서 그것을 의료기기에 다시 반영하는 이런 어떤 사이클들이 무한 반복이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반복을 통해서 제품이 조금씩 더 개선이 되고 그리고 사용성에 대한 문제들을 제거를 하고 하는 과정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적합성 엔지니어링은 이런 어떤 반복 활동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면 그 설계 주기 요인과 표준의 하위 조항이라고 이렇게 해서 이 표를 제가 넣어놨는데요. 결국 사용자 연구와 개념적 설계를 통해서 우리 유저빌리티 엔지니어링의 5.1, 5.2, 5.31, 5.32 이렇게 해서 5.1, 5.2, 5.3은 이런 어떤 사용자 연구와 개념적 설계로서의 조항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설계 이제 그 주기 요인에서 보면 요건과 기술 개발에 해당되는 우리 IC 62366의 규격은 5.4, 5.5, 5.6에 해당이 된다. 그 다음에 그 세부 설계와 규격에서는 5.7 사용자 인터페이스 설계와 구현 그리고 평가는 5.8의 사용성 검증과 이게 그 용어들이 조금 이제 이게 다르게 번역이 좀 돼 있습니다만 5.8은 verification이고 5.9는 validation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verification은 검증 그리고 validation은 유효성 확인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하는데 이 번역은 조금 다른 번역한 결과를 갖다가 매핑한 표를 넣어놨는데 조금 다른 의미로 번역이 된 것 같습니다. 다시 5.8은 사용 적합성에 대한 검증이고요. 5.9는 사용 적합성에 대한 밸리데이션, 유효성 확인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5.1부터 5.9까지의 그 규격의 요구사항들이 설계 주기에서는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를 이 표를 통해서 간략하게 이제 보여드렸고요. 자, 그러면 5장의 설계 사용 적합성 엔지니어링 프로세스에 대해서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의 사용 적합성 엔지니어링은 총 9개의 요구사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적용 사례, 두 번째가 자주 사용되는 기능, 그리고 세 번째가 사용 적합성과 관련된 위해 요인과 위해 상황, 그리고 네 번째가 1차 작동 기능. 또 1차 작동 기능이라고도 하지만 또 주요 작동 기능이라고 번역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마도 이 교재에서는 좀 주요 작동 기능으로 제가 표기를 한 것 같은데 1차 작동 기능이 아직도 남아있네요. 어쨌든 주요 작동 기능 그리고 5.5항에 보면 사용 적합성에 대한 스펙이죠. 여기서 얘기하는 스펙은 결국 기구 스펙과 하드웨어 스펙, 소프트웨어 스펙을 모두 다 포함하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의 스펙은 주로 사용 적합성에 대한 스펙이기 때문에 유저 인터페이스에 대한 스펙이 주로 다뤄지게 됩니다. 그리고 5.6에서는 사용 적합성 유효성 확인 계획, 즉 유저빌리티에 대한 밸리데이션 플랜을 5.6에서 언급을 하고 있고요. 5.7에서는 유저 인터페이스. 사실 실제로 우리가 지금 중요하게 다뤄지는 부분들이 유저 인터페이스입니다. 그 유저 인터페이스의 설계와 수행 또는 구현이 5.7항에서 얘기하고 있고요. 5.8항에서 사용 적합성에 대한 검증, 5.9항에서 사용 적합성 유효성 확인을 주로 다루게 됩니다. 그러면 첫 번째 적용 사양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적용 사양. 적용 사양은 실제로 유저 프로파일을 정하는 겁니다. 누가 사용하느냐, 누구에게 사용되느냐 이런 것들이 실제로 5.2항에서 우리가 파악해야 되는 사항들입니다. 왜 이것이 중요할까요? 실제로 사용자가 전문가냐 아니면 사용자가 비전문가냐에 따라서 사용 적합성에 대한 요구사항은 매우 다르게 요구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르게라기보다는 좀 그 요구사항의 또 깊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겠죠. 그래서 유저 프로파일을 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유저 프로파일을 정하기 위해서는 자, 의도된 의료에 대한 설명서가 필요하다. 의료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장비냐, 감시하는 장비냐, 치료하는 장비냐, 진단하는 또는 예방하는 병에 대한 적응증을 언급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병에 대한 어떤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이냐라는 것을 의미하죠. 두 번째는 의도된 환자 모집. 나이대는 어떤 나이대에 쓰여지는 장비냐, 또 체중은 어떠냐, 건강, 증상 이런 것들에 대한 환자 모집, 어떤 사람에게 쓰여지는 기인지에 대한 그런 모집단에 대해서 기술을 해주셔야 되고요. 세 번째, 적용되거나 상호작용하는 의도된 신체 부위 또는 조직 유형을 기술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신체 부위에 쓰여지는 거냐 또는 어느 조직에 쓰여지는 것인지에 대한 내용들을 기술해 주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체온계다라고 한다면 귀 속에 귀속 체온계냐 아니면 이마에 갖다 이렇게 되는 그런 체온계냐 이런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어느 신체 부위에 쓰여지는 거냐. 그 다음에 의도된 사용자 프로필입니다. 자, 연령, 어떤 나이대에 쓰여지는 장기자 또는 성별, 즉 남자에게 쓰여지는 거냐 여자에게 쓰여지는 거냐, 그리고 언어, 문화 배경입니다. 어떠한 언어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쓰여지는 거냐, 교육 수준, 즉 어느 정도의 교육 수준이 있어야 이 장비들을 쓸 수 있는지에 대한 언급이 필요하고요. 직업, 역량, 뭐 예를 들어서 전문가냐, 전문가냐, 뭐 이런 어떤 그런 내용들이 실제로 적용 사양에 작성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의도된 사용 조건이죠. 그래서 문제의 특정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중요 매개 변수를 언급해 줘야 되는데 멸균이냐, 비멸균이냐, 그리고 앰뷸런스용이냐 또는 병원 내 운송을 위한 거냐, 벽걸이용이냐, 일회용이냐, 대사용이냐, 일반 병동에 쓰이는 거냐, 수술실, 그다음에 한 환자에게 쓰이는 거냐, 아니면 복수 환자에게 사용되는 거냐, 영구 임플란트냐 또는 1시간 미만의 접촉이냐, 병원용이냐, 가정용, 이런 어떤 의도된 사용 조건들을 상사에게 기술을 해 주셔야 되겠죠. 그다음에 작동 원리입니다. 의도된 사용을 달성하는 데 사용되는 물리적 방법을 기술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고도로 초점을 맞춘 레이저 에너지를 사용하는 외과용 메스냐, 고에너지 하이 프리퀀시 전자기장을 사용하는 외과용 메스냐, 뭐 이런 어떤 사용을 의도된 사용을 달성하는 데 사용되는 물리적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기술을 해줄 필요가 있고요. 작동 메커니즘.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혈관 내의 주입 펌프는 플라스틱 튜브를 통해서 액을 압착하고 밀어낼 수 있도록 롤러와 기계적 손가락을 활용하는 연동 메커니즘으로
환자의 카테터에 연결된 혈관 속 선을 통해서 약물을 전달해 준다.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약물 전달 시스템 같은 경우도 간단한 사실 간단한 그런 원리가 좀 아닙니다. 왜냐하면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피가 또는 약물이 튜브를 통해서 환자에게 주입이 그냥 간단하게 되는 게 아니죠. 왜냐하면 압력들이 다르기 때문에 약물이 실제로 혈관을 통해서 환자에게 전달되는 그런 것들이 어떤 압력이나 이런 어떤 계산이 상당히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압력으로 또 어떻게 약물이 전달이 돼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메커니즘을 구체적으로 설계하지 않으면 사실 또 역류 현상도 일어날 수가 있고 상당히 좀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실제로 작동 원리로서 먼저 파악이 돼야 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두 번째가 이제 자주 사용되는 기능. 아까 1차 작동 기능이라고. 자, 이거는 아닙니다. 자주 사용되는 기능. 아주 자주 사용하는 기능의 경우를 먼저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조사는 사용자의 의료기기에 대한 상호작용을 포함해서 자주 사용되는 기능을 결정하고 그것을 사용적합성 엔지니어링 파일에 기록해 둬야 합니다. 그래서 자주 사용하는 기능을 왜 파악을 해야 되냐면 이제 요 밑에 이제 나와 있네요. 사용적합성 엔지니어링 프로세스의 중요한 입력사항이다. 그래서 자주 사용하는 기능은 사용적합성 엔지니어링 프로세스의 중요한 입력사항이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가 자주 사용되는 기능에 적절하지 못한 사용 적합성은 유저 에러의 확률을 증가시키고 안전성에 악영향을 준다. 자, 이 두 번째 요인이 사실은 더 큰 요인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자주 사용하는 기능을 잘못 사용하게 되면 전체적인 사용 오류의 가능성이 매우 높아짐을 의미하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자주 사용하는 기능은 우리 사용자의 눈에 쉽게 띄는 위치에 놓는다든가 아니면 또는 손이 가장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이렇게 어, 배치해야 되는 그런 요구사항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자주 사용하는 기능이라는 것은 어떤 기준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기계를 사용할 때 10번 이상을 사용해야 되느냐 뭐 이런 어떤 기준은 없습니다. 단지 이 기기를 다룰 때에 주로 많이 사용하는 기능이느냐 자주 사용하는 기능은 그런 의미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환자감시 장치에 있어서의 자주 사용하는 기능은 거의 지난번에 이제 제가 컨설팅하는 회사에서 자주 사용하는 기능을 뽑아봤는데 거의 한 100여 개의 기능들이 실제로 선정이 됐음을 이제 말씀을 드리면 자주 사용하는 기능이 단순하게 몇 가지 기능만으로 파악해야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짐작을 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주 사용하는 기능은 환자에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좀 빈번하게 사용하는 그런 모든 기능들을 다 망라해서 뽑아낼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5.3항에서 보면 적합성과 관련된 위해 요인과 위해 상황의 확인. 요게 이제 5.3항에는 5.3.1 안전성과 관련된 특징의 확인 그리고 5.3.2에 알려지거나 예견할 수 있는 위해 요인과 위해 상황의 확인 요 두 가지로 이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5.3항은 유저빌리티에 있어서의 위험 관리의 요구사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안전성과 관련된 특징을 확인을 해야 되는데요. 첫 번째, 사용 적합성에 초점을 맞추는 안전성, 그래서 위험성의 일부입니다. 이것과 관련된 특징을 이 IS 1497, 즉, 요 IS 1497이라는 규격은 위험관리 규격이죠. 위험관리 규격의 4.2항에 따라서 수행을 하셔야 됩니다. 즉, 여기서 IS 1497의
4.2항에 보면 위험 분석 프로세스, 위험 분석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선 IS 1457에 그 34개의 질문항을 통해서 위험 특성을 분석하는 그 위험에 대한 특성을 이제 분석을 하게 되고요. 두 번째, 다음의 사항을 고려해서 확인을 하게 된다. 그래서 첫 번째, 사용자 프로필이 포함된 적용 사양을 참고를 해야 되고요. 자주 사용하는 기능 이런 것들을 참고하셔서 우리 그 안전성과 관련된 특징을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특징이라기보다는 특성을 확인을 한다라는 의미로 이해하시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알려지거나 예견할 수 있는 위의 요인과 위의 상황을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의료기기와 연관된 위의 상황을 발생할 수 있는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포함하는 합리적으로 예견할 수 있는 사건들의 연속 또는 조합을 확인해야 되고요. 두 번째로 결과로 발생할 수 있는 위해의 심각도를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그 위의 요인과 위의 상황을 확인할 때에 다음 사항을 고려해서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용자 프로필이 적용된 적용 사양도 봐야 되고요. 테스트 관련 요건, 그리고 사용 문맥, 비슷한 유형의 의료기에 존재하는 기존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알려진 위의 요인과 위의 상황에 관한 정보, 즉 이거를 우리는 PMS라고 얘기합니다. 포스트 마켓 서베일런스라고 얘기하는데 실제로 시장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위의 그런 어떤 문제점들 그리고 위의 상황들 이런 것들을 파악해서 우리 장비와 유사한 그런 장비에 대한 PMS를 파악해서 우리 장비에 반영을 함으로 인해서 위험을 실제로 이제 줄여주는 그런 역할들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예비 사용 진학입니다. 실제로 그 사용자가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사용 시나리오를 분석을 해야 되고요. 가능한 사용 에러들을 파악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대한 검토 결과들을 실제로 우리 반영을 해서 위의 요인과 위의 상황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언엑스 A를 참고해라. 이렇게 언엑스 C2를 참고해라. 이렇게 참고한 부분은 언엑스라는 것은 부칙을 의미하는데 이 규격의 요구사항들을 상세하게 조금 더 보완해서 설명해주고 있는 그러한 부칙들이 있습니다. 그 부칙들을 이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은 실제로 유저빌리티 엔지니어링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 분석이 되고 그거에 대한 개선 방안들을 강구하는지를 그냥 전반적으로 좀 러프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구체적인 우리 부치까지는 지금 보고 있지는 않지만 여러분들이 실무자로서 이제 실무적으로 이런 일들을 하게 된다면 그런 부칙의 요구사항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분석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주요 작동 기능입니다. 주요 작동 기능. 아까는 그 우리 표에서는 1차 작동 기능이라고 표현한 경우도 있습니다. 네, 주요 작동 기능 또는 1차 작동 기능. 이게 거의 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조자는 주요 작동 기능을 결정하고 그것을 사용 적합성 엔지니어링과 파일에 기록해 두어야 한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주요 작동 기능은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두 가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자주 사용되는 기능을 모두 다 포함하고요. 두 번째는 의료기기 안전성과 관련된 기능을 포함해야 됩니다. 의료기기 안전성과 관련된 기능, 즉 다시 말하면 잘못 사용하였을 때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즉 세이프티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러한 펑션, 기능들을 여기서 다루도록 요구하고 있다. 그래서 자주 사용하는 기능 플러스 잘못 사용했을 때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있다면 그 기능을 포함해서 주요 작동 기능을 결정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주요 작동 기능은
5.2항에서 얘기하는 자주사용 기능보다는 조금 더 넓은 범위가 되겠죠. 그 다음에 주요작동 기능의 결정에 유용한 방법은 이제 우리 언엑스 D57을 좀 참조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인 가정에서 사용하는 의료기기 주요작동 기능의 예들은 언엑스 T2를 좀 참조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5항입니다. 그래서 사용 적합성에 대한 사양을 정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5.1항부터 5.4항까지 5.1항에 우리 뭐죠? 적용 사양, 프로파일을 정한 거, 그 다음에 5.2항에서 얘기하는 자주 사용하는 기능, 5.3에서의 위험관리 요인, 그리고 5.4에서의 주요 작동 기능, 이런 요구사항들을 모두 다 감안해서 고려해서 사용 적합성 사양을 이제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조자는 사용 적합성 사양을 개발하고 다음 사항을 제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용 적합성 사양을 실제로 여러분들이 정의할 때 우선 중요한 부분은 그 검증이 가능한 사양을 꼭 정의를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사용 적합성 사양이 검증을 할 수가 없는 사양이라고 한다면 나중에 이것이 사용 적합성에 대한 것이 제대로 반영되는지를 확인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검증이 가능한 사양을 정의를 하셔야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사용 적합성 엔지니어링 프로세스로 달성한 위험 통제의 적절성 결정 기준을 포함해서 주요 작동 기능의 사용 적합성 테스트 가능 요건을 정해라. 즉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이제 사용 적합성에 대한 테스트가 가능한 그런 사양들을 정의해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사용 적합성 사양은 앞에서도 약간 언급은 했지만 세 가지죠. 하나는 기구적 사양, 메커니컬 스펙. 그래서 여기서의 기구적인 사양이라고 한다면 사이즈는 얼마로 할 것이냐, 그리고 만약에 디스플레이 기능이 있다고 했을 때 디스플레이는 몇 인치를 쓸 거냐, 그리고 또 스위치는 어떤 위치에다가 놓을 거냐, 그리고 무게는 뭐 어느 정도의 무게를 쓸 거냐, 그리고 손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설계할 거냐. 네, 이런 부분들이 기구적 사양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그 손잡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결정할 때 보면 우리 간호사들이 주로 사용하는 장비라고 하면 간호사가 과연 남성이냐 여성이냐. 일반적으로 보면 미국의 데이터만 봐도 미국에서도 간호사를 보면은 여성이 93%, 남성이 7%라는 이제 통계가 있죠. 이런 어떤 여러 가지 통계나 이런 것들을 기반해서, 그리고 여성의 그 손의 크기, 손의 또 악력의 크기,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이 기구적인 개발 사양을 여러분들이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가 이제 하드웨어 요구사항입니다. 하드웨어적으로는 어떻게 설계를 할 것인지, 이 유저 인터페이스에 대한 사용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우리 하드웨어 설계는 어떻게 할 것인지를 파악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만약에 GUI, 즉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가 있다고 한다면 소프트웨어에 대한 유저 인터페이스에 대한 설계를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고민을 또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화면 사이즈에 소프트웨어로 보여지는, 즉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가 있다면 폰트 사이즈는 얼마로 할 거냐, 그 다음에 어떤 내용들, 어떠한 정보들을 그 화면에 담을 거냐, 그리고 실제로 백라이트의 밝기는 어떻게 할 거냐, 뭐 이런 것들이 실제로 사용 적합성에 대한 사양의 예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사용 적합성 사양은 세 가지: 기구 사양, 그리고 하드웨어 사양, 소프트웨어 사양,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 적합성 사양을 이제
의 입력 사항으로는 적용 사양을 파악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적용 사양 아까 유저 프로파일이라고 주로 유저 프로파일을 정하는 요구 사항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다음에 주요 작동 기능, 그리고 사용 접근성과 관련한 위의 요인과 위의 상황, 그리고 의료기기와 관련된 연관된 알려지거나 예견할 수 있는 사용 PMS 데이터죠.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을 반영을 해서 사용 적합성에 대한 사양을 입력 사항으로서 이런 것들이 반영이 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용 적합성 사양의 다음 사항을 기술을 하도록 요구하고 있죠. 그래서 다음을 포함해서 주요 작동 기능과 관련된 사용 시나리오를 사양을 작성할 때에 이런 부분들을 참조해라. 그래서 잦은 사용 시나리오, 합리적으로 예견할 수 있는 최악의 사용 시나리오. 실제로 어린 아이라든가 이런 아이들이 있는 집에서 사용한다고 하면 여러 가지 그 최악의 사용 시나리오를 다 고려하셔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가정용 이제 그 옷 체온계를 쓴다고 하면 어떠한 사용 시나리오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아이가 이제 뭐 열이 나고 이제 아프기 때문에 많이 이제 하게 되죠. 많이 울게 됩니다. 그러면 체온을 재고 옆으로 살짝 체온계를 놓고 아이를 달래는 데에 정신이 집중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실제로 그 사용자는 옆에 체온계를 놓고 있었던 것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체온계를 키우는 것을 잊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나중에 실제로 왔다 갔다 하다가 발에 밟을 수가 있고요. 또 만약에 개를 키우는 집이라고 한다면 그 개가 그 체온계를 물고 갈 수도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최악의 사용 시나리오를 고려해서 사용 적합성 사양을 기술을 하셔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겠죠. 그래서 만약에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예견을 해서 사용 적합성 사양을 작성을 한다고 하면 실제로 그 발에 밟았을 때에 실제로 다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어떤 방법들을 고려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죠. 또 한 가지는 이런 예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침대에, 즉 병원 침대에 간호사가 실제로 주사를 놓고 어, 그 주사기를 옆에 이불 위에 올려놓은 것을 깜빡 잊지를 않은 상태에서 나중에 침대를 정리하는 그 직원이 그 주사기에 찔려서 에이즈에 걸린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례들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안전 주사기라는 것이 개발이 됐죠. 이런 것들이 최악의 사용 시나리오에 대한 예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최악의 사용 시나리오를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험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안전 주사기를 개발하게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위험 완화 요건을 포함해서 주요 작동 기능에 대한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건을 고려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요 작동 기능을 사용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는지 결정할 수 있도록 그런 요건들을 사용 적합성 사양에 담아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주요 작동 기능을 파악하고 또 자주 사용하는 기능을 파악하고 이런 어떤 기능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기능들을 실제로 사용 적합성 사양에 어떻게 담아내서 그럼에도 그런 기능, 즉 그런 자주 사용하는 기능에 대한 오류들이 가능한 한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설계를 할 그런 어떤 방법들을 고려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용 적합성에 대한 사양 지침들은 어넥스에서 26
T33, T44 이런 언엑스를 참조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용적합성 사용에서는 사용 문맥을 또 기술을 해줘야 됩니다. 언엑스 T4124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가설적이라고 되어 있는데 죄송합니다. 가정에서 사용하는 의료기기입니다. 가정에서 사용하는 의료기기의 사용적합성 사양의 예는 언엑스 H를 참조를 그 다음에 사용적합성 엔진의 누령의 단계 조정 4.3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용적합성 유효성 확인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용적합성 유효성 확인 계획은 다음 사항을 명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적합성 요구사항 유효성 확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사용적합성 검증과 사용적합성 유효성 확인에 대한 차이를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 사용적합성에 대한 검증은 실제로 사용적합성 설계를 할 때 아까 얘기했던 사용적합성 스펙을 잘 반영했는지 제대로 반영했는지 확인하는 과정은 사용적합성 검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용적합성 유효성 확인이라는 것은 사용적합성에 대한 최종 사용자를 대상으로 한 시험을 우린 유효성 확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즉, 우리 사용 적합성 설계할 때 사용 적합성 스펙을 제대로 반영했는지 보는 것은 검증이다. 그리고 최종 사용자를 대상으로 사용 오류가 나지 않음을 확인하는 과정은 사용 적합성 유효성 확인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다는 거고요. 그러면 사용 적합성 유효성 확인 계획을 수립하려면 뭘 고려를 해야 될까요? 이제 뒤에 이제 두 가지를 고려해라라고 되어 있죠. 주요 작동 기능, 사용적합성 유효성 확인에 대한 사용 방법, 그리고 사용적합성 사양의 바탕을 둔 주요 작동 기능, 사용적합성 성공적 유효성 확인을 결정하는 기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요 내용을 간략하게 제가 좀 더 보완해서 설명을 드리면 자, 최종 사용자를 대상으로 사용적합성 시험을 하려면 먼저 무엇보다도 먼저 누구를 대상으로 시험을 할 거냐를 결정을 해야 됩니다. 즉, 자, 병원용 장비의 경우는 의사들을 또는 간호사들을 또는 방사선사, 방사선 장비의 경우는 방사선사, 그 다음에 간호사가 쓰는 장비의 경우는 간호사, 그리고 의사가 쓰는 장비의 경우는 의사를 대상으로 해서 유효성 확인을 시험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럼 몇 명을 대상으로 할 것을 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통계로 분석할 수 있는 정도의 숫자는 돼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62366이라는 규격의 다음 버전이 62366-1이라고 하는 규격에서는 최소한 15명 이상을 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FDA에서는 유저빌리티 엔지니어링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휴먼 팩트 엔지니어링이라는 말을 쓰는데 FDA에서 얘기하는 휴먼 팩트 엔지니어링에 대한 그 가이던스에서 보면 거기서도 15명 이상을 시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면 사용 적합성 유효성 확인은 일반적으로는 15명 이상이 적절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그래서 누구를 대상으로 할 거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그러면 몇 명을 대상으로 시험을 할 거냐?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떤 항목들을 시험할 거냐를 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앞에서 얘기했던 사용 시나리오라든가 이런 것들을 아까 분석을 했죠. 그런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실제로 어떤 항목들을 시험할 것인지를 정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어디에서 할 거냐. 어디에서. 그래서 실제 사용 현장과 가장 적절한 즉 사용 현장과 가장 근접한 그런 어떤 환경에서 시험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병원용 장비의 경우는 병원에서, 가정용 장비의 경우는 가정에서 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이렇게 또 어떤 장소에 보면은 또 여러 가지 시설들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그게 적절하지가 않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유저빌리티 엔지니어링 테스트 랩을 이용해서 주로 시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유저빌리티 엔지니어링 테스트 랩에서 보면 실제로 병원용 장비의 경우는 병원 환경과 유사하게 갖춰놔야 되고요. 개인용 장비의 경우는 그 가정 환경과 함께 갖춰놓고 시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유저빌리티 엔지니어링 랩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 유저빌리티 엔지니어링 랩은 일반적으로는 그 아마 TV라든가 이런 연속극을 통해서 취조실 같은 것을 이제 아마 보셨을 겁니다. 취조실 환경과 유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컨트롤 룸이 있고 취조는 취조실이 있는 것처럼 유저빌리티 엔지니어링 랩도 컨트롤 룸과 테스트 환경, 테스트를 하게 되는 그런 장소로 구분이 돼서 컨트롤 룸에서 어, 이제 뭘 하세요 이렇게 지시를 하고 실제로 그 유효성 확인 시험을 하는 사람은 지시를 받고 그 지시받은 사항들을 이행하는 구현하는 이런 과정들을 또 녹화하고 또 그 과정이 걸리는 시간들을 체크하고 이러한 형태로 해서 시험을 주로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그러면 합격 판정 기준을 정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각각의 항목별로 시간을 정해야 됩니다. 몇 초 이내에 이 활동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시간을 정해놓고 우리가 시간을 재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컨트롤 룸에서 예를 들어서 그 AD를 한번 볼까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요즘에 그 건양대도 이제 거기에 보면은 건물에 우리 그 디피브릴레이터 즉 인공 심장 박동기가 다 하나씩 설치되어 있죠. 인공 심장 박동기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면 인공 심장 박동기의 그 파워를 하고 시간을 재고요. 근데 파워를 키는 시간은 우리가 스펙으로 정해줘야 되죠. 그래서 몇 초 이내에 파워를 켜야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초 이내에 파워를 찾아서 킬 수 있어야 된다라고 했다면 3초 이내에 성공할 확률이 몇 프로 되느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5명이 했을 때 또는 20명이 했다라고 만약에 가정을 했을 때 우리가 80% 이상이 성공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20명을 기준으로 하면 16명 이상이 3초 이내에 파워를 찾아서 해야 된다. 이런 이게 이제 판정 기준이 되겠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우리 그 일렉트로드 즉 전극을 환자에게 붙여줘야 되는데 전극을 주세요라고 컨트롤 룸에서 지시를 하게 되고 시험자가 그 마네킹에 전극을 붙이게 됩니다. 근데 전극을 붙일 때에 실제로 10초 이내에 전극을 붙여야 된다라는 스펙을 줘줬다면 10초 이내에 전극을 제대로 붙이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느냐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해서 합격이냐 불합격이냐를 판단할 수가 있겠죠. 이런 것들이 사용 적합성 유효성 확인 계획에 반영이 돼야 됩니다. 그 계획이 수립이 되면 이제 나중에 유효성 확인할 때에 그 계획에 의거해서 시험을 하게 됩니다. 시험을 하기 위한 그런 사전에 어떤 프로토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사용 적합성 유효성 확인 계획에는 이런 내용들이 또 반영이 돼야 되죠. 대표적으로 의도된 사용자 관련 사항이라든가 잦은 사용 시나리오, 그래서 자주 사용하는 그런 시나리오를 얘기하겠죠. 그리고 합리적으로 예견할 수 있는 최악의 사용 시나리오 이런 것들이 이 유효성 확인 계획에 반영이 돼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5.7항에서는 사용자 인터페이스 설계와 구현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제조자는 적절하게 사용 적합성 엔지니어링 방법과 기법을 활용해서 사용 적합성 사양에 기술된 대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설계하고 구현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용자 인터페이스 설계에서는 사용자의 필요와 요구에 초점을 맞춰야 되고요. 두 번째, 사용자 인터페이스 설계에 대한 팀 접근법이 요구되고 팀 구성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팀 구성은 주로 실제 사용자, 그리고 엔지니어, 사용자 인터페이스 전문가, 인지 심리학자, 멀티미디어 프로그래머, 사용 적합성 엔지니어, 마케팅과 훈련 요원들이 사용 적합성에 대한 팀으로 주로 구성을 하게 됩니다. 이런 분들을 통해서,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실제로 파악을 하고 그 결과를 이제 설계에 반영을 해줘야 되는데 5.7항은 주로 이런 어떤 설계와 또는 수행, 반영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5.5항에서 우리가 정의했던 기구 스펙, 그다음에 회로 스펙, 그리고 소프트웨어 스펙에 대해서 실제로 이것을 사용자 인터페이스 설계에 반영을 해줘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용자 인터페이스 설계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실제로 기구 디자인, 스펙과 그 다음에 회로 스펙, 하드웨어 스펙과 소프트웨어 스펙은 언제 정도 나와야 될까요? 실제로 정답은 설계에서 가장 앞 단계에서 요 유저빌리티 엔지니어링 프로세스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이 이제 정답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제 어, 설계 스펙상으로는 뭐 5.7인치 디스플레이 정도면 충분하게 정보를 담을 수 있겠다 생각을 하고 그렇게 설계를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5.7인치 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래서 7인치로 바꿔야 되겠다. 만약에 이렇게 설계가 변경이 된다고 하면 그 설계 변경으로 인한 비용과 또 설계 변경으로 인한 또 기간은 또 어마어마하게 사실 커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어떠한 내용들이 담겨야 되는지, 폰트 사이즈는 얼마로 해야 되는 이런 여러 가지 정보를 기반으로 한 그러한 설계 스펙이 제대로 나와서 설계가 이루어질 때와 이렇게 그냥 대충 설계를 하고 나중에 설계 변경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의 비용과 기간을 본다면 엄청나게 달라질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의도된 대로 설계하지 않고 설계를 변경함으로 자꾸 변경하게 되면 결국은 우리가 어떤 제품에 대한 품질이라든가 이런 어떤 설계 스펙, 설계에 대한 그 품질 이런 것들이 참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유저빌리티 엔지니어링 프로세스가 얼마만큼 앞단에서 제대로 이루어지느냐가 우리 의료기기에 대한 정말 어떤 그런 그 퀄리티나 이런 어떤 사용에 대한 사용에 대한 편의성 이런 것들을 얼마만큼 잘 제공이 됨으로 인해서 이제 고객의 선택을 받느냐라는 것이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모든 의료기기들은 사실 이런 부분들이 조금 많이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용자가 사용할 때 좀 많이 불편을 호소한다든가 또는 좀 사용 오류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다든가 하는 그런 요인들이 발생하는 경우가 주로 어, 설계에 이런 유저빌리티 엔지니어링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그런 요인들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앞으로 설계를 한다면 이런 사용자 인터페이스 설계라든가 이런 거를 제대로 반영을 해서 설계가 이루어졌을 때 우리 고객으로부터 상당히 선택을 받게 되는 그래서 또 그 판매량이라든가 판매액들을 높일 수 있는 이런 어떤 초석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건에 대한 보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간략하게 좀 담아봤는데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읽기 전용 디스플레이가 사용자에게 데이터를
편집하도록 사용하는 디스플레이와 시각적으로 뭐 다르도록 보장을 한다든가. 그래서 이런 어떤 사용자 인터페이스 설계에 대한 스펙들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형태로 해서 설계가 이루어졌을 때 실제로 우리 그 설계자의 의도에 맞게끔 설계가 제대로 이루어져 갈 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주먹구구식이 아닌 제대로 된 설계가 이루어져야 될 필요가 참 다른 기기는 몰라도 의료기기는 정말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용 적합성 검증입니다. 사용 적합성 검증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용 적합성에 대한 사용, 어, 유저빌리티 스펙을 충족하는지 확인하는 과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목적은 의료기가 사용 적합성 사용에 일치하는지 확인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것을 사용 적합성이 정말 앞에서 얘기했던 사용 적합성 스펙을 모두 충족하는지를 확인을 하는 과정이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아까 디스플레이를 뭐 5점 뭐 또는 7인치를 쓰도록 되어 있다면 7인치가 쓰여졌는지, 그리고 거기에 폰트가 뭐 어떤 정보가 담겨야 되는데 그 정보들이 담겨져 있는지, 그리고 그 정보에 대한 폰트 사이즈는 맞는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체크하면서 사용 적합성 사양에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사용적합성 엔지니어링 프로세스의 반복적 성격을 고려한다면 사용적합성 검증은 다음과 같이 할 수 있다. 그래서 부속 서류나 훈련과 같이 의료기 일부의 개발을 인도할 수도 있고요. 필요하면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조정을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런 부분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사용적합성 검증에 대한 지침은 어넥스 D52, 54, 56, 58, 5, 15를 참조를 하셔서 사용적합성 검증에 대해서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사용적합성 유효성 확인이죠. 사용적합성 유효성 확인이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실제로 최종 사용자를 대상으로 시험하는 경우를 유효성 확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까 5.6항에서 얘기했던 사용적합성 유효성 계획에 따라서 그래서 어디에서 할 거냐, 누구를 대상으로 할 거냐, 어디에서 할 거냐, 또 어떻게 할 거냐, 어떤 항목들을 할 거냐, 그거에 대한 합격 판정 기준은 뭐냐, 뭐 이런 여러 가지 유효성 확인 계획에 따라서 사용적합성 유효성 확인 시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험은 결국은 계획에 의거해서 사용적합성 유효성 확인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 적합성 유효성 확인 계획에 따라서 시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억셉터블에 대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파워를 켜야 되는데 파워가 3초 이내에 킬 확률이 80% 이상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만약에 그런 스펙 수용 기준이 있었다면 3초 이내에 성공적으로 킬 확률이 80%에 미치지 못하고 70% 또는 60% 정도밖에 충족을 못했다고 한다면 결국은 사용 적합성에 대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즉, 우리 스펙이 너무 높은지 아니면 실제로 파워 설계가 잘 안 됐는지, 파워 설계가 부족하게 되어 있는지를 판단을 해서 그거에 대한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설계와 구현 활동을 더 수행해야 된다. 다시 말하면 정해진 그런 시간 안에 우리의 그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유저빌리티 엔지니어링 활동이 다시 더 필요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설계 구현, 즉 5.7항에서 얘기했던 유저 인터페이스 설계를 다시 해서
실제로 그 수용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거는 네, 어떤 설계의 보완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보완이 더 중요한지 아니면 참 그 상태에서의 어떤 위험보다 효능이 더 큰지 그래서 이걸 보통은 리스크 베니핏 분석이라고 하는데 리스크 베니핏 분석을 통해서 그 리스크보다 베니핏이 큰지를 파악을 해서 베니핏이 크다면 수용 기준은 충족되지 않았지만 그냥 그 상태로 우리는 받아들이고 그냥 넘어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리스크 베니핏 분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두 가지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인터페이스 설계 다시 해서 보완하는 방법 또 하나는 리스크 베니핏 분석을 통해서 리스크보다 베니핏이 큰지를 우리가 입증함으로 인해서 현 상태로 그냥 할 수 있는 그런 두 가지 대안을 우리가 선택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UOUP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야 되는데, 사실 UOUP라고 하는 것은 Unknown User Interface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UOUP, 즉 User Interface of Unknown Provenance 이게 이제 정식 그 이니셜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알려져 있지 않은 유저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말로 얘기하면 62366이라는 규격이 2007년에 발행이 됐는데 그 2007년 이전에 설계해서 판매되는 제품의 경우는 유저빌리티 엔지니어링 프로세스를 밟으려고 해도 밟을 수가 없었겠죠. 왜냐하면 규격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 놓은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저 매뉴얼이 있겠고요. 그래서 어플리케이션 스펙과 프라이머리 오퍼레이팅 펑션과 이런 것들 또 PMS에 대한 것들 검토를 해서 여기에서 나온 그런 위의 요인들이 있었다면 그 위의 요인들을 가지고 위험 분석을 해서 실제로 위험보다 실제 그 어떤 이익이 더 큰지를 파악을 해서 우리가 사용 여부를 판단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어, 위험이 없고 또 위험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험보다 이익이 더 크다라고 한다면 이 상태로 그냥 사용을 하는 것으로 결정을 할 수가 있고요. 근데 만약에 위험이 크고 또는 크거나 아니면 위험 이득 분석을 해봤을 때 이득보다 위험이 크다라고 하면 예, 이 제품에 대해서는 어떤 설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형태로 결정하는 것이 UOUP에 대한 얘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 부속문서입니다. 부속문서. 부속문서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매뉴얼이라고 그랬어요. 유저 매뉴얼, 사용 설명서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부속문서에는 의료기의 간단한 설명 내역이 포함되어야 하고 또 거기에는 그 사용과 관련해서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사용 원리의 중요한 물리적 특징, 중요한 성능 특징, 의도된 사용자 프로필 이런 것들을 우리 사용 설명서에 잘 설명을 해서 실제로 사용에 대한 오류와 이런 것들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방법들을 잘 설명을 통해서 이제 보여주는 것이 이제 우리 구성문서의 요구사항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성문서는 전자 방식으로 일렉트로닉 카피로 해서 제공이 될 수도 있지만 그 정보가 하드 카피나 의료의사의 마킹으로도 제공될 정보가 필요가 있다는 고려사항이 포함되어야 된다. 실제로 이렇게 그 일렉트로닉 카피로 배포가 되는 경우에는 가이드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꼭 우리 그 하드 카피로 필요한 부분이 있는 부분은 이렇게 퀵 가이드라든가 이런 것들로 해서
작성이 돼서 제공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7번째가 이제 훈련 자료 제공입니다. 실제로 그 의도된 사용자가 주요 작동 기능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특정 의료기에 대한 훈련이 요구된다면 제조자는 다음 사항 가운데 적어도 한 가지를 해야 된다. 그래서 훈련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해 준다든가 아니면 훈련에 필요한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보장을 해준다든가 또는 훈련을 제공해 준다. 만약에 훈련을 제공하기로 결정했다면 훈련에 대한 제한된 기간과 빈도도 우리 소문서, 사용 설명서의 기술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크게 세 가지죠. 훈련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해 주거나 아니면 훈련에 필요한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거나 훈련을 제공해 주거나 이 세 가지 방법 중에 한 가지를 통해서 훈련 자료를 제공을 해줘야 된다. 이런 요구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6236 규격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런 규격 요구사항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요. 여기에 이제 부속 문서는 부속 문서 A항부터 J까지 이렇게 참 다양한 부속 문서를 통해서 실제로 상세한 정보를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속 문서 B에 보면 사용자 행동 부규가 나오는데 행동에는 의도하지 않은 행동과 의도한 행동 두 가지가 나누어지는데 의도하지 않은 행동은 또 실수, 과실 그리고 의도한 행동은 착오, 올바른 사용, 비정상 사용으로 나눠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의도하지 않은 행동, 실수와 과실 그리고 의도한 행동 중에서 착오 이 세 가지를 우리는 사용 오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용 오류의 예는 우리 교재를 통해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사용자가 두 버튼을 혼동해서 잘못 누르는 경우도 사용 오류가 되겠죠. 사용자가 아이콘을 잘못 해석해서 기능을 잘못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사용자가 올바르지 않은 연속 순서로 들어가 주입을 하지 못한다. 시퀀스가 있겠죠. 시퀀스가 제대로 그러니까 실제로 좀 시퀀스가 복잡하게 되어 있다든가 해서 사용자가 제대로 주입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도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알람 한계가 너무 높게 세팅이 되어 있거나 사용자가 알람 시스템에 너무 의존해서 심박동 수의 위험한 증가를 감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용자가 카테터 커넥터를 조이거나 늦추다가 커넥터를 깨뜨리는 경우 이런 경우도 모두 사용 오류에 해당이 된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원심성 펌프를 그 알코올로 세척을 한다. 근데 그 세척을 하면은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세척을 하는 그런 상황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모두 사용 오류에 해당이 될 수가 있습니다. 힙펫의 미세 조정 범위를 넘어선 무심한 그리고 특정 온도보다 더 높은 반응 온도를 일으키도록 직사광선에 놓인 분석기 이런 것들이 모두 사용 오류에 해당이 된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기술자가 강철 산소 탱크를 MRI 시스템 그 마그넷이죠. 자기가 존재하는 곳으로 가져와서 재빨리 방을 가로질러 자기가 있는 곳으로 이동합니다. 강철 산소 탱크를 MRI 시스템 주위로 가져가는 것은 거의 자살 행위에 해당이 됩니다. 자살 행위와 같습니다. 그 MRI의 그 3.0 테슬라 이렇게 우리가 그 단위가 테슬라라고 불리죠. 그러면 그 자성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세기 때문에 강철 산소를 들고 들어가다가는 그냥 바로 땡겨서 엄청난 빠른 속도로 땡겨와가지고 사람이 그대로 죽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용자가 절차라든가 체크리스트를 단축하여 사용함으로써 중요한 단계를 빠뜨린다. 그 다음에 지나치게 길거나 복잡한 절차라든가 체크리스트의 중요한 단계를 무심코 빠뜨려서 실제로 기능들이 제대로 작용하지 못한다는 이런 것들이 모두 사용 오류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설계 결정과 사용 오류에 대해서 우리 설계 결함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설계 결함과 사용 오류에 대한 예들을 이렇게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 결함은 제어판에 누른 버튼이 너무 가까이 붙어 있다.
얘기하고 있고, 결과로 나타낼 수 있는 사용 오류는 사용자가 버튼을 잘못 누를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버튼이 너무 가까이 붙어 있는 경우에는 손이 큰 서양 사람들이 버튼을 두 개가 같이 눌려진다든가, 아니면 뭐 그 옆에 버튼을 눌러진다든가 하는 이런 어떤 에러가 유발될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이런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것이 실제로 사용 오류, 유저빌리티 엔지니어링에서 해줘야 될 일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화면에 두 아이콘이 서로 비슷해 보인다. 그러면 서로 아이콘이 비슷해 보이다 보면 결국 어떤 기능을 선택할 때 잘못된 기능을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죠. 이런 설계 결함으로 인한 그런 사용 에러들이 이렇게 우리 예상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비정상적인 사용, 이제 어브노말 유즈라고 하는데, 이 어브노말 유즈는 비정상적 사용이라고 이제 정의를 합니다만, 이것은 의도하는, 즉 의도성이 조금 있는 경우를 비정상적 사용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고의로 위반한다든가, 또 어떤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사용한다든가 하는 그런 경우를 모두 비정상 사용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속서류에서 명시한 안전성 체크리스트의 고의 위반, 과열되었음을 뚜렷하게 나타내주는 경우들을 무시하고 FA 튜브의 사용을 중지하지 못한다든가, 중지하지 않는다. 부속서류에 명시된 대로 설치를 완성하기에 앞서서 진단용 초음파 의료기를 고의로 위반하여 사용한다. 부속서류의 설명과 반대로 사용 전에 의료기를 소독하지 않고 사용한다. 이런 것들이 모두 실제로 그 비정상적 사용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 오류가 가능한 여러 가지 원인들을 본다면 이런 것들이 있겠죠. 복잡하거나 혼동스러운 기어 시스템, 모호하거나 분명하지 않은 의료기 상태, 모호하거나 분명하지 않은 세팅이나 측정 또는 그 밖의 정보, 결과의 잘못된 해석, 충분하지 않은 가시도, 감축성, 그리고 디스플레이된 정보의 불량 매핑, 논란이 있는 매핑, 이런 것들이 모두 사용 오류를 유발할 수 있는 요인들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정리를 합니다. 자, 이렇게 유저빌리티 엔지니어링을 통해서 우리가 설계를 하게 된다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예시들을 보시면 실제로 사용 적합성에 대한 설계 결과 예시는 다 보시게 되면 좌측과 우측을 비교를 했을 때 어떤 것들이 훨씬 더 사용 오류를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기계일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이제 혈당 측정.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어떠한 설계가 사용 오류를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설계에 해당이 될까요? 아마 아마 대부분 동일한 의견일 텐데요. 우측의 설계가 훨씬 사용에 편하고 또 오류를 줄일 수 있는 그런 설계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휴대용 산소 포화도 측정. 뭐 보나마나 오른쪽에 있는 그런 그 기기가 훨씬 더 보기가 또 좋고 또 사용 오류를 최소화할 수 있는 설계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의약품 주입기입니다. 복잡한 그런 기기일수록 이렇게 사용에 대한 적합성, 사용 적합성을 많이 고려를 해 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초음파 스캐너의 예입니다. 그리고 투석기의 예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수행 라인입니다. 자, 어떻게 설계를 하는 것이 사용성에 대한 편의를 제공을 하느냐는 아마 여러분들이 보셔서 아시겠지만 아마도 생각들은 다 똑같아요. 자, 이제 정리를 한다면 사실 의료기기에 있어서 사용 적합성은 아무리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 않는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여러분들이 그 6060-1을 배우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6060-1에서도 경기 안전에 대한 시험을 위해서는 반드시 세 가지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되어 있습니다. 하나가 위험관리 보고서, 사용적합성 엔지니어링 보고서, 그다음에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있는 경우는 소프트웨어 밸리데이션 보고서. 이런 보고서를 제출을 해서 그 제품에 대한 안전성 시험을 하기 전에 그 레포트를 통해서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전기 안전에 대한 시험 성적서를 발행해 주게 되는데, 사용 적합성 엔지니어링과 리스크 매니지먼트 이런 것들이 결국 이 ISO 13485, 즉 품질 경영 시스템 규격에서 보면 아직 설계 단계에서 보면 가장 앞단, 즉 설계 입력에서 해야 된다라고 딱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도 이 의료기기에 있어서의 사용 적합성이 왜 필요한지, 그리고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이번 시간을 통해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현업에 가셔서 이런 일들을 하시게 된다면 유저빌리티 엔지니어링부터 먼저 진행을 하시고, 또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설계 계획을 잡아서 설계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좀 깨닫고 거기에 맞춰서 또 설계를 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유저빌리티 엔지니어링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좀 살펴봤습니다.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고요. 여러분들 다음 또 만날 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